독일 제조업이 하루아침에 멈췄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중단하자 폭스바겐, BMW, 지멘스의 공장 라인이 일제히 정지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가격은 800% 폭등했고 유럽 그린딜은 붕괴 직전이었죠. 세계 최강 독일 엔지니어링이 중국의 검은 흙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만 멀쩡했습니다. 한국이었죠. 현대차와 기아는 오히려 생산량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독일 지멘스의 수석 엔지니어 한스 밀러는 한국이 히토류를 밀수입했다고 확신하며 조사단을 이끌고 서울로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울산 연구소에서 목격한 것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자석 없이 작동하는 모터, 50년간 불가능하다던 기술이 한국에서 완성돼 있었습니다. 28년 경력의 독일 엔지니어는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오만함이 협력으로 바뀌고 한 나라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기까지 믿기 힘든 일련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대한민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감동 두툼이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동 두툼이 구독자님들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발굴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일 엔지니어 한스 밀러의 믿기 힘든 일련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스 밀러입니다. 독일 지멘스 본사에서 전기모터 시스템 수석 엔지니어로 28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미넨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평생을 모터 설계에 바쳤죠. 독일 엔지니어링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2025년 3월 15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 일찍 긴급 임원 회의 소집 문자를 받았어요. 본사 12층 회의실로 올라가자 이미 CEO를 비롯한 경영진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가 스크린에 그래프를 띄웠어요. 네오디뮴 자석 가격 추이였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킬로그램당 80유로였던 가격이 지금은 640유로로 치솟아 있었어요. 정확히 800% 상승이었죠. CEO 슈테판 베커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중단했다고요. 표면적으로는 환경 규제 강화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경제 무기화라는 분석이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오디뮴 자석 없이는 우리 모터를 만들 수 없었으니까요. 전기차용 구동 모터, 풍력 발전용 발전기, 산업용 서보모터까지 모든 제품이 위험에 처한 거였어요. 생산 담당 이사가 보고했습니다. 현재 재고는 3주치밖에 남지 않았다고요. 대체 공급처를 찾고 있지만 가격이 너무 높아서 제품 원가가 2배 이상 올라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격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사업 모델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였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150년 역사의 지멘스가 중국의 히토류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전략기획팀장이 또 다른 충격적인 보고를 했어요. 경쟁사 현황 분석이었는데 테슬라, 폭스바겐, BMW 모두 생산 축소를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유럽 그린딜 정책도 사실상 중단 위기였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한국 현대차와 기아는 오히려 전기차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도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나라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슈테판 CEO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한스, 자네가 한국 상황을 조사해보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밀수입 루트든 비축 물량이든 찾아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엔지니어링의 자존심을 지켜야 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제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 엔지니어 토마스가 다가왔어요.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스, 정말 심각한 거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고요. 그날 저녁 퇴근길에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독일 자동차 산업 위기, 전기차 생산 중단 검토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귀가 후 아내 잉그리드에게 상황을 설명했죠.
그녀는 한국 회사들은 어떻게 멀쩡하냐고 물었어요. 저도 그게 궁금했습니다. 밤새 한국 기업들의 공시 자료를 뒤졌어요. 현대차, 기아, LG, 삼성 모두 정상 가동 중이었습니다. 히토류 비축량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며칠 후 본사에서 한국 파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사단을 구성해서 한국 기업들의 히토류 확보 경로를 파악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화학 분석 전문가 둘과 함께 팀을 꾸렸습니다. 출국 전날 폭스바겐 볼프스부르크 공장을 방문했어요. 거대한 조립 라인이 멈춰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한 작업반장이 저에게 말했어요. 30년 일했는데 이런 건 처음이라고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슈테판 CEO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스, 명심해. 우리의 미래가 자네 손에 달려 있어. 한국이 무슨 수를 쓰든 찾아내야 해. 독일 산업을 지켜야 한다고.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어요. 28년 엔지니어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독일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히토류 위기가 독일 제조업의 종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게 이상했어요. 공항 주차장에 전기차가 넘쳐났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이 아니라 현대 아이오닉과 기아 EV6가 대부분이었죠. 독일에서는 전기차 충전소 찾기가 힘든데 여기는 공항 곳곳에 급속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히토류 위기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서울 거리를 관찰했습니다. 전기버스가 운행 중이었고 배달용 전기 오토바이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어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한국도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냐고요. 기사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아니라고요. 우리가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나요. 저는 코웃음 쳤습니다. 독자 기술이라니 세계 최고 독일 엔지니어링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이 풀었다고.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서 쉬고 있는데 한국산업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민준이라는 담당자였습니다. 내일 오전 산업부에서 브리핑이 있다고 했죠.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불쾌했어요. 한국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독일 본사와 화상 회의를 했어요. 슈테판 CEO는 다그쳤습니다. 한스, 한국 놈들이 중국과 뒷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높아. 밀수입 증거를 찾아내. 아니면 북한 루트일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의 말이 일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히토류를 확보했을 리 없었으니까요. 독일보다 기술이 앞섰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산업부 청사를 방문했습니다. 김민준이 회의실에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관료였습니다. 그는 유창한 독일어로 인사했죠. 밀러 박사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MIT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 공무원이 독일어를 한다니 예상 밖이었어요. 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전기차 생산량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최근 6개월간 42% 증가했다는 데이터였습니다. 김민준은 설명했죠. 한국은 더 이상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개발한 SRM 기술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반문했어요. SRM? 스위치 트릴 럭턴스 모터 말인가요? 그건 효율이 낮고 소음이 심해서 상용화가 불가능한 기술 아닙니까? 김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랬죠. 하지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코웃음 쳤어요. 불가능합니다. SRM의 토크 리플과 소음 문제는 물리적 한계예요. 50년간 전 세계 엔지니어들이 도전했지만 실패한 과제입니다. 김민준의 미소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일 울산 연구소로 모시겠습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동료 분석가 패터가 속삭였어요. 한스, 저들이 뭔가 숨기고 있어. 너무 자신만만하잖아.
저도 동감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SRM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미 세계적으로 발표했을 거예요. 숨기고 있다는 건 뭔가 불법적인 방법을 썼다는 증거였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호텔로 돌아와 SRM 관련 논문들을 다시 검토했어요. 최신 연구까지 찾아봤습니다. 한국 연구소들의 논문이 몇 편 있었지만 대부분 이론적 수준이었어요. 상용화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저는 확신했죠.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요. 내일 울산에서 그 거짓을 폭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녁에 슈테판 CEO에게 보고했어요. 한국 측이 SRM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CEO는 단호하게 지시했어요. 증거를 확보해. 샘플이든 설계도든 뭐든 가져와. 필요하면 돈을 써도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독일 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정당화된다고 생각했어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화려한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 나라가 정말로 독일을 앞질렀다는 건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독일은 엔지니어링 강국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기술을 한국이 먼저 개발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됐어요. 내일 울산에서 반드시 허점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준이 호텔 로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현대차가 준비한 전기 SUV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걸 타고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아이오닉 7인데 저희 SRM 기술이 적용된 최신 모델이에요. 저는 내심 비웃었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차에 탑승하자마자 놀랐어요. 엔진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전기차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 전기차도 모터 소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차는 정말 조용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속 120km로 달리는데도 소음이 거의 없었죠. 패터가 제 팔을 툭 쳤습니다. 한스, 이거 보통이 아닌데? 김민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기존 전기차는 네오디뮴 자석을 사용한 영구자석 모터를 씁니다. 효율은 높지만 히토류 의존도가 100%죠. 우리 SRM은 자석이 아예 없어요. 철심과 구리 코일만 사용합니다.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럼 토크가 약하고 소음이 심할 텐데요. 김민주는 미소 지었어요.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결했죠. 서울에서 울산까지 3시간 반 거리였어요. 그동안 차창밖 풍경을 관찰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전기차 충전소가 가득했어요. 대부분 한국산 전기차들이었죠. 유럽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정체되고 있는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SRM 기술 덕분이라고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울산에 도착하자 현대차 남양연구소가 아니라 외곽의 작은 건물로 안내됐습니다. 보안이 삼엄했어요. 출입증을 3번이나 검사받았죠. 건물 내부는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장비들은 최첨단이었어요. 독일 지멘스에서도 보기 힘든 정밀 측정 장비들이 즐비했습니다. 저는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박지훈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KAIS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20년간 모터 연구를 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죠. 저는 냉담하게 악수했습니다. 박사님, SRM이 상용화됐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실험실로 들어가자 작업대 위에 모터가 놓여 있었어요. 크기는 일반 전기차 모터와 비슷했습니다. 박지훈 박사가 설명했죠. 이게 우리 3세대 SRM입니다. 네오디뮴 자석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 살펴봤습니다. 외관상으로는 특이한 점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핵심은 철심의 형상과 제어 알고리즘이에요. 박지훈 박사가 모터를 작동시켰습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회전이 시작됐어요. 놀랍게도 소음이 매우 작았습니다. 기존 SRM의 특징인 거친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았죠. 패터가 소리쳤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박지훈 박사는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파형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우리는 AI 기반 실시간 제어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1초에 10만 번 전류를 조정해서 토크 리플을 최소화하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 구현은 불가능하다고 알려진 기술이었습니다. 연산 속도와 전력 소모 문제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이 해냈다고? 저는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흔쾌히 자료를 건네줬어요. 효율 94.2%, 최대 토크 350Nm, 소음 55dB. 모든 수치가 네오디뮴 모터와 동등하거나 더 나았습니다. 저는 조작을 의심했어요. 이건 실험실 데이터잖아요. 실제 차량에서는 다를 겁니다. 박지훈 박사는 웃었습니다. 그래서 시승을 준비했습니다. 바깥 주차장에 아이오닉 7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는 키를 건네며 말했죠. 직접 운전해보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시동을 걸자 계기판이 조용히 켜졌습니다. 일반 전기차와 다를 바 없어 보였어요. 저는 가속 페달을 밟았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놀라웠어요. SRM 특유의 떨림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더 가속해봤어요. 시속 80km까지 순식간에 도달했죠. 토크가 강력했습니다. 네오디뮴 모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주행 중에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소음을 찾으려고 애썼죠. 하지만 들리는 건 타이어와 노면 마찰음뿐이었어요. 모터 소음은 거의 없었습니다. 패터가 뒷자리에서 소리쳤어요. 한스, 이거 진짜야. 믿을 수가 없어.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28년 엔지니어 경력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테스트 트랙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지훈 박사가 허락했죠. 마음껏 테스트해보세요. 저는 급가속, 급제동을 반복했어요. 코너링도 과격하게 시도했습니다. 모터는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출력이 일정하고 제어가 정밀했습니다. 이건 실험실 프로토타입이 아니라 완성된 양산 기술이었어요. 차에서 내려 박지훈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전 세계가 50년 동안 실패한 기술인데요. 그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독일은 기존 기술을 개선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본부터 다시 생각했죠. 철심 형상을 3D 시뮬레이션으로 수천 번 최적화했고 AI 제어를 처음부터 새로 설계했습니다. 10년이 걸렸어요. 연구소로 돌아와 상세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두꺼운 보고서를 건네줬어요. 철심 설계도, 제어 알고리즘 논문, 시험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했어요. 패터와 함께 수치를 재계산했죠.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없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원가였습니다. SRM은 히토류가 필요 없으니 재료비가 60% 낮았어요. 게다가 제조 공정도 더 간단했습니다. 박지훈 박사가 설명했죠. 우리 모터는 네오디뮴 모터보다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동등합니다. 이게 게임 체인저예요.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었어요. 산업 생태계 전체를 바꿀 혁명이었죠. 저녁이 되자 박지훈 박사가 저를 옥상 정원으로 안내했어요. 울산공단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죠. 밀러 박사님, 독일이 왜 이 기술을 개발하지 못했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독일은 너무 완벽주의적이에요. 기존 기술을 조금씩 개선하는 데만 집중하죠. 혁명적 사고를 하지 않아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지멘스는 영구자석 모터를 60년 동안 개량해왔어요. SRM처럼 완전히 다른 접근은 위험하다고 여겼죠. 우리의 보수성이 혁신을 막은 겁니다. 박지훈 박사가 덧붙였어요. 우리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히토류가 없으니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호텔로 돌아와 슈테판 CEO에게 보고했어요. 한국의 SRM 기술이 실제로 작동한다고 말했습니다. CEO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조작이나 과장이 아니냐고 의심했죠.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직접 운전해봤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CEO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설계도를 가져와. 우리가 복제해야 해.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게 옳은 일일까요? 한국이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물을 훔쳐오는 게 맞나요? CEO는 화를 냈어요. 한스, 정신 차려. 우리는 전쟁 중이야. 독일 산업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저는 통화를 끝냈습니다. 깊은 혼란에 빠졌어요. 엔지니어로서 윤리와 조국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했죠.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독일을 앞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28년간 쌓아온 독일 엔지니어링에 대한 자부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일 다시 연구소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울산 연구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제조 공정을 보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박지훈 박사는 흔쾌히 승낙했죠. 우리는 공장 라인으로 향했습니다. 철심 가공 공정부터 조립,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자동화 수준이 매우 높았습니다. 독일 공장보다 효율적으로 보였죠. 한 연구원이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의 여성 엔지니어였습니다. 이름은 김서연이라고 했죠. 그녀는 MIT에서 전기공학 박사를 받았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SRM의 토크리플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서연은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는 철심의 비대칭 홈을 파서 자기력 분포를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AI가 실시간으로 전류를 조정하죠.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에 실시간 데이터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수십 대의 모터가 동시에 테스트되고 있었습니다. 김서연이 하나를 가리켰죠. 저 모터는 지금 10만 킬로미터 내구성 테스트 중이에요. 이미 8만 킬로미터를 돌렸는데 성능 저하가 0.3%밖에 안 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오디뮴 모터보다 내구성도 좋다니요. 점심시간에 박지훈 박사와 연구원들이 함께 식당에서 식사했어요. 분위기는 편안했습니다. 한 젊은 연구원이 물었어요. 독일에서는 이 기술을 왜 개발하지 않았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기존 방식이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SRM은 구식 기술이라고 생각했죠. 박지훈 박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때로는 구식을 새롭게 보는 게 혁신입니다. 오후에는 배터리 통합 시스템을 봤어요. SRM은 배터리 효율도 향상시켰습니다. 회생 제동 효율이 기존보다 15% 높았어요. 김서연이 설명했죠. SRM은 발전기로도 쓸 수 있어요. 제동할 때 에너지 회수가 더 효과적이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모터를 바꾼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재설계한 거였어요. 저녁 무렵 박지훈 박사가 개인 사무실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그는 커피를 내리며 조용히 물었어요. 밀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죠.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충격받았어요. 독일이 뒤처졌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실이네요. 박지훈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다만 방향을 바꿔야 할 때예요. 그는 세계 지도를 펼쳤습니다. 붉은 점들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SRM 기술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입니다. 이미 30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빨리 확산되고 있다니요. 박지훈 박사가 덧붙였죠. 우리는 이 기술을 독점하지 않을 겁니다. 인류가 함께 써야 할 기술이에요. 호텔로 돌아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슈테판 CEO는 기술을 가져오라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박지훈 박사는 공유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독일의 이익을 위해 기술을 훔쳐야 하나요? 아니면 한국의 철학에 동의해야 하나요?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에 결심했어요. 슈테판 CEO에게 진실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진짜이고 그들이 공유하려 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이 보고가 제 경력을 끝낼 수도 있었으니까요.
독일 산업계는 저를 한국 편을 든 배신자로 볼 테니까요. 하지만 엔지니어로서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귀국 전날 마지막으로 박지훈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특별한 발표가 있다며 컨퍼런스룸으로 안내했어요. 한국산업부 장관과 현대차 CEO가 함께 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 같았죠. 장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오늘 역사적인 선언을 하겠습니다. 장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SRM 기술을 전 세계에 무상으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허는 유지하되 로열티 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고 했죠.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런 결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조 원 가치의 기술을 공짜로 푼다니요. 장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히토류 위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류 전체가 직면한 도전이죠. 우리는 이 기술로 세계를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건 기술 경쟁이 아니라 철학의 문제였습니다. 독점이 아닌 공유, 경쟁이 아닌 협력이었죠. 발표가 끝난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 기자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독일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죠.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한국이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말이 뉴스로 나갈 거라는 걸 알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슈테판 CEO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한국 편을 든다고? 너 정신 나갔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한국 기술은 진짜고 그들은 공유하려 합니다. CEO는 소리쳤어요. 넌 해고야. 당장 독일로 돌아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 무거운 피로가 몰려왔어요. 저는 직장을 잃었습니다. 28년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엔지니어로서 옳은 일을 했으니까요. 기내 모니터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SRM 기술 개방 소식이 세계적으로 보도되고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 공세였죠.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기술은 독점할 게 아니라 나눠야 합니다. 제 발언은 그날 저녁 뉴스 일면을 장식했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 잉그리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맞이했습니다. 당신 해고됐다며? 뉴스에서 봤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한 말은 옳았어. 자랑스러워. 그녀의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적어도 가족은 저를 이해해 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독일 정부 경제부에서 전화였어요. 한스 밀러 박사님, 한국 기술에 대해 브리핑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정부가 대응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죠. 이틀 후 베를린 경제부 청사에서 고위 관료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제 발표는 솔직했어요. 한국 기술은 진짜이고 우리가 뒤처졌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공유하려 하니 우리도 협력해야 한다고 제안했죠. 일부 관료들은 반발했어요. 독일이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부 장관은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때라고 했죠. 일주일 후 독일 자동차 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폭스바겐과 BMW가 한국과 기술 협력을 공식 제안한 거예요. 지멘스도 마찬가지였죠. 슈테판 CEO가 사임하고 새 CEO가 취임했습니다. 새 CEO는 저에게 연락했어요. 한스, 다시 돌아오게. 우리에겐 자네가 필요해.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을 파트너로 대우해야 한다고요. 기술을 훔치려 들지 말고 정당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했죠. 새 CEO는 동의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지멘스로 복귀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역할이었어요. 한국 파트너십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독일과 한국의 협력이 본격화됐어요. 지멘스는 울산에 합작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그곳 소장으로 임명됐죠.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된 겁니다. 이번에는 적이 아니라 파트너로서였어요. 박지훈 박사가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악수했죠. 환영합니다, 동료로서요. 합작연구소 개소식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어요. 독일 경제부 장관이 축사를 했습니다. 한국의 혁신과 독일의 제조기술이 만나면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했죠. 한국 산업부 장관도 화답했어요.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연구소에서 독일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함께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 차이로 갈등도 있었어요. 독일 팀은 정확성을 중시했고 한국 팀은 속도를 강조했죠. 하지만 점차 서로의 장점을 배워갔습니다. 독일의 정밀함과 한국의 유연함이 결합되자 더 나은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공동 프로젝트는 SRM 기술을 풍력 발전에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제어 기술과 독일의 대형 발전기 제조 경험을 합쳤죠. 6개월 만에 프로토타입이 완성됐어요. 희토류 없이도 기존 발전기와 동등한 성능을 냈습니다. 김서연 연구원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해냈어요. 그 사이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SRM 기술 개방 이후 70개국이 도입을 결정했어요. 중국의 희토류 독점은 무너졌죠. 네오디뮴 가격은 정상화됐고 전기차 산업은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유럽 그린딜도 부활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감회가 깊었습니다. 어느 날 박지훈 박사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국제모터 심포지엄에서 공동 발표를 하자는 거였습니다. 한국과 독일의 협력 사례를 소개하자고 했죠. 저는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발표가 아니라 새로운 협력 모델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였으니까요. 베를린 심포지엄 당일이었어요. 대형 컨퍼런스홀이 만석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엔지니어와 연구자들이 모여들었죠. 저와 박지훈 박사가 함께 무대에 올랐어요. 저는 독일어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때 한국을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앞섰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죠. 하지만 진실을 직면했고 협력을 선택했습니다. 박지훈 박사가 이어받았어요. 한국은 자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을 찾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독일의 제조 기술이 함께했기에 완성될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청중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더 큰 가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이었어요. 한 중국 연구자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기술을 공개했는데 독일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저는 명확하게 대답했죠. 우리는 새로운 시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만함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를 얻었어요. 청중들이 다시 박수쳤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난 후 여러 나라 대표들이 협력을 제안했어요. 일본, 프랑스, 미국까지 모두 SRM 기술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지훈 박사는 모두에게 열려 있다고 답했죠. 우리의 목표는 독점이 아니라 확산입니다. 저는 그의 철학에 깊이 공감했어요. 기술은 나눌수록 가치가 커지는 법이니까요. 1년이 흘렀습니다. 세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120개국이 SRM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전기차 생산 비용이 30% 낮아졌고 보급률은 2배로 증가했죠. 희토류 의존도는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중국도 결국 SRM 기술을 채택했어요. 새로운 기술 표준이 탄생한 겁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도 부활했어요. 폭스바겐은 SRM 기반 전기차로 시장 점유율을 회복했습니다. BMW와 벤츠도 마찬가지였죠. 한국 기술을 받아들인 덕분이었어요. 지멘스는 풍력 발전기 시장에서 1위를 탈환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울산 합작연구소는 이제 20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독일뿐 아니라 프랑스, 일본 엔지니어들도 합류했어요. 진정한 국제연구소가 된 겁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죠. 더 효율적이고 더 친환경적인 모터를요.
김서연이 이제 부소장이 됐어요. 그녀의 리더십 아래 혁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박지훈 박사가 은퇴를 선언했어요. 70세가 넘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죠. 송별회에서 그는 말했습니다. 제 꿈은 희토류 없는 세상을 만드는 거였어요.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됐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을 이어가 주세요.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박지훈 박사의 뒤를 이어 연구소 소장이 됐습니다.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소장이 된 건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죠. 국적보다 능력과 헌신이 중요했으니까요. 저는 새로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 협력 모델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었어요. 독일로 출장 갔을 때 뮌헨 공과대학에서 특강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줬어요. 어떻게 오만함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를 가졌는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했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 독일이 한국에게 뒤처졌다는 게 부끄럽지 않으세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부끄러운 건 뒤처진 게 아니라 배우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유럽연합이 SRM 기술을 공식 표준으로 지정했습니다. 2030년부터 모든 전기차에 적용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미국도 같은 결정을 내렸죠.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혁신이 세계 표준이 된 겁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기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노벨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박지훈 박사와 연구팀이 노벨 물리학상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SRM 기술이 인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거였죠. 시상식에 저도 초대받았어요. 스톡홀름에서 박지훈 박사가 수상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수상 소감에서 말했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든 동료들의 것입니다. 제 손자가 전기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그 장난감에는 메이드 인 저머니, SRM 테크놀로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자가 물었죠.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상을 바꾼 기술이란다. 한국과 독일이 함께 만든 거지. 손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저는 흐뭇했어요. 지금 저는 75세가 됐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한국을 의심했던 오만한 엔지니어에서 협력의 가치를 배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제 인생 후반부는 전반부보다 훨씬 의미 있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혁신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울산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한국인, 독일인, 프랑스인, 일본인 모두 함께였죠. 국경 없는 협력이 당연해진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며 확신했어요. 미래는 밝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함께 나아가는 법을 알았으니까요. 희토류 위기는 재앙이 아니라 기회였습니다. 인류가 협력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였죠. 한국은 자원 없이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독일은 오만함을 버리고 배우는 자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기술이 나눌 때 더 큰 가치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죠. 이것이 제가 목격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자석 없는 혁명이 만든 세상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원 없이도 세상을 움직인 대한민국의 기술력. 그리고 오만함을 버리고 협력을 선택한 독일 엔지니어의 용기. 이것이 바로 진정한 혁신이 아닐까요? 감동 두툼이는 앞으로도 세계가 놀란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감동 두툼이를 응원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동 두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